안철수 인수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진로도 궁금한데 먼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기람 교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저게 아주 가장 큰 뉴스인데 정기람 교수 보시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안 하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시켜준 것 같습니까?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 안철수 위원장의 통큰 양보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인지 뭐 이게 두 가지가 좀 결합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고수하기에는 하겠다라고 나서기에는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5년 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저는 강요된 양보로 보여진다. 아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향후 진로는 좀 이따 따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윤기찬 부위원장은 왜 안철수 대표가 안 맞겠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고민 끝에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요. 적극적 의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후에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짰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총리로 가서 국정 운영에 가담을 하게 되면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또 대상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총리가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당에 들어가서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 경험보다는 당에 들어가서 저변 확대를 통한 다음에 원만한 대선 행보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정치적 장래를 생각해서는 지금 안 맞는 게 더 낫다는 판단했을 것 같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5년 동안 총리를 보장했으면 당연히 맡았겠죠. 예. 그러나 공동정부 정신을 살리면 뭐 5년 동안 총리 보장 가능하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나중에 지금 두 분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에는 5년 후 차기 대권 도전 오로지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중간에 총리하다가 1, 2년 후에 갑자기 그만두고 나면 이제 중심에서 주류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될 테니 오로지 목표는 그거 하나니까 오로지 그걸 위해서 지금은 뭐 고사를 했든 양보를 했든 또는 뭐 다른 방식이든 간에 전 뭐 그런 기류로 읽혀집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권에 도전합니까? 지방선거에 나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치한 지 이제 10년 됐지요. 김한규 변호사. 총리 안 맞는다. 지방선거
생각 없다. 당장 당권 도전도 안 한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걸까요? 예, 좀 전에 그 안철수 위원장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 보니까 뭐 앵커께서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관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정권 안정에 기여하겠다. 사실 이 두 부분은 너무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정권의 그 안정을 돕겠다. 그 본인이 원하는 거는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 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총리, 초대 총리를 맡아봤자 과거 뭐 DJP 연합 때를 또 떠올릴 수도 있겠거든요. 그 당시 김종필 총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더군다나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문에 여야, 특히 지금의 야는 그냥 뭐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 야 아니겠습니까? 이 전국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서 같이 총알을 맞겠다.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으로도 예. 부담이 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장고를 하셨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한기 변호사께서 방금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힌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워딩은 당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은 무슨 당일까가 궁금해요. 지금은 국민의당 대표지 않습니까? 아직 합당이 마무리가 안 됐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게 합당 이후에 보수 정당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워딩을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발언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과거 DJP 연합처럼 각자 갈 가능성은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벌써 판단하셨고 합당 논의만 있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저 앞으로 정치 5년 그 다음 대선까지 보면은 이 합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지가 별로 이렇게 탄탄하진 않으니까 합당 후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친안 세력을 더 좀 넓히겠다 이런 의지도 보인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연우 변호사가 전망하시는 안철수 위원장의 미래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대표를 맡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도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뭐 이제 또 뜻밖의 얘기를 하셔서 역시 일반적인 정치 문법과는 약간 좀 다른 안목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3프로 TV인가요? 거기 대선 기간 중에 나왔을 때도 본인은 이코노미스트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 메타버스도 몇 년 전에 이미 투자를 해놔서 그게 지금 얼마가 됐다 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좀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 예상하기 힘든 그런 또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칭찬하시는 겁니까? 좀 확실히 그런 부분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국내 선거 일정에 맞춰서 자기 행보를 그다음에 뭐 요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보통인 반면에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행보가 사실 예측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라톤을 한다던가 이런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니까 뭔가 또 새로운 구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예측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칭찬이 아닌 걸로. 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일단 안철수 인수위원장 유력했는데 본인이 맞지 않겠다라고 나서면서 지금 이제 후보군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인선은 4월 3일쯤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세 사람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지금 인수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고 역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지금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이 세 분이 첫 총리 후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총리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얼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세 분 외에 또 뭐 여러분이 있겠지만 윤경호 의원께서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예측할 수 있으면 여기 안 있겠죠.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예측하면 반대로 갔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이 세 분 다 예. 이를테면 지금의 민주당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나 인준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그게 아마 배경이 돼서 인선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도 그렇게 있던데 예. 전 그거는 상당히 잘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한덕수 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지막 총리를 한 건 맞죠. 예.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과연 한덕수 씨가 자기들 편이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후에 한덕수 씨가 보여준 여러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뭔가 철학이 달랐다라고 선을 한덕수 씨가 그었기 때문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예. 단순히 박주선 씨나 한덕수 씨가 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통합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반길 만한 대목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굳이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시키는 게 국민 통합이 되느냐? 그야말로 언론 레토릭에 불과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왜 또 그 사람들이냐? 정말 좀 새로운 사람 없느냐? 예.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전혀 의회의 이 인사가 4월 3일에 저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세 사람을 만약에 인수위에 있는 어느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흘려가지고 떠보기 위해서 준 이름이라면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고 취재를 해서 나온 이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 쪽에서 NCND,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주고 부인도 안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세 사람 말고 다른 이름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예. 지금 4명의 모습이 보였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저 4분 안에 한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그 내각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또는 이제 총리의 이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일단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통괄하는 그 법적 어떤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일사불란한 이런 그 경제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또 국회의 도움이 입법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설계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것이 쉽지만 않아 보여요. 예. 그러나 어쨌든 민생 경제를 큰 화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효율적인 이런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설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남 교수께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사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들이다. 저는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국민적 기대라고 한다면 이른바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의 이미지라면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예를 들면 경제 민생에 어떤 적합한 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민 통합에 아주 부합하는 상징성을 가진 인사 이쪽에 저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컨셉 자체는 잘 잡고 있다. 근데 그 컨셉에 부합하는 인물들이냐 개별 인물들을 봤을 때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만 하더라도 부총리 총리죠.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지는 어찌 보면 정통 관료의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국민 통합의 이미지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또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박주선 부의장이나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가서 당을 차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에까지 기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소야대 전국을 감안할 때 그분들이 과연 청문회 전국을 진짜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심에서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어떤 총리 후보를 선택하든 이번 총리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정말 책임 총리라고 하는 그 위상과 내용에 걸맞게 부처 장관들을 에 대한 어떤 추천권과 더불어서 책임 총리로서의 정확한 모습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총리로 좀 탄생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규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치를 처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되고 국민 통합도 살려야 되고 경제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경제를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좀 참신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의 이미지에서 아주 긍정적인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경제 분야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분은 있었으면은 저도 무조건 그분을 지지하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분은 선뜻 떠오르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총리 4월 달이면은 이제 총리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검증을 할 것이고 또 국민의 여론이 또 움직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5월 달에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제일 이제 이 국무총리 지명 절차를 밟아야 되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에 이제 바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5월 달에 예를 들면 국무총리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청문회 직전 상황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그 격돌 과정에서 검증될 수 있는 그 국무총리 후보가 나와야지만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임기 초에 좀 여론의 지지를 받고 나갈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도 좋고 사회 통합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검증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최소한도 도덕적으로라든가 능력적인 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윤혜 변호사, 이 첫 내각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이 부분을 높이는데 초대 내각 구성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사실 TV 토론에서 국정 운영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안심할 만한 수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총리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보여야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안심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환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이런 부분이 요동을 쳤었고 그다음에 수출 여건 변화, 신사업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그래도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경제 문제로 우리나라가 큰 곤란을 겪지는 않겠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총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또 이 인선 과정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또 이런 부분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단체 비판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일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위원은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는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삭발식으로 이렇게 시위를 바꿨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좀 도가 지나치다. 또 원로들도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준석 대표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분들 주장에서는 뭐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하철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성역화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라는 이유로 이걸 방치했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제 이제 인수위가 네. 가서 얘기도 듣고 하시면서 전 장현이 이제 지하철 시위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님의 사과도 또 요구했습니다. 사과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물어보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장애인 혐오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뭘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이런 거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나 방법이 잘못됐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현재는 이제 야당의 대표인데 야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일단 일부 국민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됐으니 자제해달라고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SNS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일방적인 그 통보지 소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유감 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본인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제1야당, 현재까지 제1야당, 앞으로 여당이 될 정당의 대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 결국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뭘까요? 신념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뜻은 그래요. 본인이 이제 어떤 해당 단체에 대해서 해당 단체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하철 운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런 수단으로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제기 자체는 맞아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죠. 먼저 찾아가서 그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또는 도와줄 수 없는지에 대한 의사표를 명백히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다만 예를 들어서 노동계의 시위 방법은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하지 않은 해태로서 하는 거라서 차 운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거지만 기타 다른 것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사실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가서 점잖게 했으면 좋은데 저것을 SNS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평가 없이 저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못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저 부분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거는 좀 정치인으로는 이건 선을 넘었구나. 선을 넘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평소에 늘 얘기가 정치는 옳고 그름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옳은 것도 잘 알지만 대개 옳은 거를 포기하면서도 나한테 유리한 걸 택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윤경호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 그리고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이 아마 나중에 전국 정치인이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니까요. 정치인이 되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더 나은 걸 그리고 이미 지금 제1야당의 대표니까 전국 단위의 정치인이 이미 돼 있죠. 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시위 방식에 대해서 나는 문제를 제기한 거다라고 한 얘기. 그거는 흔히들 법을 잣대로 얘기하는 일부 분들이 나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행동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항변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죠.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오히려 더 포용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주류나 기득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항변의 수단이 없는 쪽
사람들의 권리나 또는 뭐 목소리 이런 것들 맞닥뜨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정치인이 정말 저렇게 계속해서 옹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정진환 교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과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폄하한 적이 있느냐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특히 비문명 이 발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표현은 적절했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적절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장애인 단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했을 때 소위 이른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 정치적인 표현은 매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그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젠더 이슈를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혐오의 정치를 선동했다면 이번에 또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눠지는 이 영역에서 갈등을 해소해야 될 여당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여당의 또 대표 역할까지 해야 되는 분이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될 정책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오히려 중간에서 그것을 자칫 혐오 정치를 선동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유 불문하고 유감 또는 사과 표명하는 게 맞다. 그것이 또한 더 큰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결여된다면 저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뭐 한 시기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라면 정말 통합,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준석 대표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면 왜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이 이렇게 발언하고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고집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김윤우 변호사 보시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20대, 30대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출퇴근을 주로 하는 시간대에 시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편이 가해진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내 그 지지 기반이라고 본인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20, 30대 남성들한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게 아니고서야 이게 지금 한국식 극우 정치가 시작되는 것인가 그런 우려까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과감하게 하는 대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아니면 정치인 같은 좀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저런 발언들을 하는 의도는 한국식 어떤 극우 정치의 태동을 꿈꾸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저도 저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언행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이렇게 구별해서 한 것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 방식에 대해서만 비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 장애인 아니신 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해당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장애 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고 갈라치기 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조금 더 나간 시각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고 글을 올리고 사과하라고 하는데도 사과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한규 변호사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준석 대표를 이제 비판하는 뭐 보도를 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남녀 뭐 일종의 뭐 갈라치기의 연속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봐서 대선에서 승리한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또 갈라치기 한 거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저도 보도를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SNS에다가 공개를 해버려서 10개가 넘는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집권당의 이제
그 당대표가로 이제 유치하실 분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서울 경복궁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구는 괜찮은가? 뭐 광주 지하철은 괜찮은가? 뭐 대전은 괜찮은가? 사실 이런 어떤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소수자를 좀 손을 잡고 가서 경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마치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판을 말씀드리면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뭐 판결을 받을 때 뭐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스탠스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다가 본인이 좀 잘못하고 실수했다 생각하면 입장을 바꾸고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행동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어제 인수위 측에서 장애인 단체 찾아가서 얘기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공약에 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행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전장현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는 20년 넘게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당선인도 이준석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일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 이미 공약에 반영이 돼 있고 이 공약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이게 개선돼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어떤 문제 제기 시의 방법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뒤로 미룬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런 사회적 어떤 민심 때문에 시위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의 방법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조정이 가는 과정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 조정 과정에 대해서 큰 기여를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윤경호 의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거 중독자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혹시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죠. 이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저런 식의 초지일관 자세를 보인다. 그러면 정말 아까 제가 젊은 정치인 이준석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더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정치판에 뛰어든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트럼프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던진 문제가 나중에 전혀 꺼리낌 없이 내던진 뭐 예를 들어서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아니면 마초이즘 같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걸 그냥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미국 주류 사회에서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고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 당선된 것조차도 그런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자기가 된 걸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문명사회와 이 집단 지성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던졌는지를 미국 사회도 다시 깨달았단 말이죠. 그 극치에 이르렀던 게 의사당 점령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염치가 사라진다. 전 그 점을 거듭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바꿔서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정숙 여사 의상은 다 사비로 부담한 것이다. 특활비 사용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란이 커져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고 아마 우리는 임기 초부터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됐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뭐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요즘 여성 정장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 의상들을 전부 사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뭐 궁금증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만약에 이게 특활비가 활용된 거라면 그러할 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혹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요청을 해야지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을 증거해야지 사실의 바탕이 없으면서 왜 이렇게 정의부터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옷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보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비라고 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안보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 못한다는 이유는 정말로 특활비 안에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고 사비로 산 옷값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자, 지금 이제 탁현미 의전 비서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김윤호 변호사. 네. 지금 이제 특활비 문제는 좀 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항상 정부 말이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특활비 공개 말고 그러면 옷값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만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걸 쉽게 생각하고 저러다 그냥 사그라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선거 기간처럼 이게 막 논란을 점점 사그라들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발언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제 생각에는 옛날에 김경수 도지사가 교도소 가던 날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을 잘 지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낙연계에서 다들 침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까지 직접 답변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저게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지금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 의원이 패션도 외교다 이런 말을 패션도 외교란 말을 처음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교를 하러 해외로 나간다거나 국빈이 방문한다거나 그러면은 영부인이 뭐 입은 날까지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외교 관련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또 대여해서 입은 거를 뭐 도로 반납한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사비로 산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를 다 일일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선인께서도 좀 있으면은 바로 외교를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방문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고요. 일본, 중국, 러시아에 또 부부가 다니셔야 될 텐데 국빈도 맞으셔야 되고 그럼 그때마다 지금 다 공개를 하실 거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 외교 업무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이 다음 정부에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걸 공개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야말로 그건 사생활 영역인데 그걸 공개하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이 끝나면은 국회에서 또 이거 가지고 항상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외교를 하면 그 외교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갔다 오면 돈 어떻게 썼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다만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안 만들고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들처럼 낮춰서 내보내야 된다. 만약 정말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굉장히 단견이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더 외교나 이런 부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의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김윤호 변호사께서는 사비로 산 의상이면은 그걸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비로 산 옷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사비로 산 옷인지 아닌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퉜던 부분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같은 내용이 다퉈진 거예요. 특활비는 나중에 말씀하신다니까 빼고 특활비와 어쨌든 의전 비용, 그러니까 대통령 내분이 필요한 의전 비용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거 이외에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또는 국외에 대한 거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고 재판정에서 서로 간에 공격 방어 끝에 나온 결론이 있어요. 물론 1심이지만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공개하라고 그러고 현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씀 주셨고 국민들도 공개를 원하고 왜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의전 비용에 만약에 그런 의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공개하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2017년도에 보면 그런 말씀하셔서 청와대 순방 등 공식 행사에는 전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다. 이 옷이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혹시 이 어떤 사적인 용도의 옷과 공적인 용도의 옷을 구별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청와대 해명이 그런 또 의혹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의전 비용에 대한 책정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면 그럼 거기에 만약에 옷까지가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사분 입장에서는 무고함을 벗어나시는 길이고요. 국민 입장에서도 의혹을 벗어나는 길이고 저는 왜 그 공개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사실 이 논란은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더 확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야 공방을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행사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옷들에 대해서는 어제 청와대에서 충분히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협찬을 받았던 부분은 협찬이나 뭐 빌려서 입은 부분 반납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기증을 했고 이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비로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온 관례를 알고 오히려 논두렁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그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뭐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증빙 자료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 책임 문제, 형사 처벌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것이 해결책일까요? 윤경호 의원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수활동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지금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쓰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 딱 세 군데 아닙니까? 정보, 사건 수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법으로 따로 저는 정해서 강제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연장선 중에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공개해라. 이건 일부 네티즌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정도에서 옷 가지수를 세가면서 김정숙 여사가 등장한 무슨 사진이나 장면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권을 5년 단위로 지금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쪽 다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는 쪽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쳐다보는 국민이 이게 속이 참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정말 누워서 침 뱉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그걸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저는 예. 이런 조언만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환 교수,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저런 것을 보면서 그래 좀 얼마나 들었는지 좀 알자라고 하는 국민과 저게 왜 궁금한데 하는 국민 누가 더 많을까 궁금해요. 글쎄 이게 워낙 여론이 양분돼 있어서 우리 사회처럼 정말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너무 쫙 갈라지듯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어떤 그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요 역대 대통령들 그 부인들에 대해서 소위 이런 옷값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의상비를 3억을 썼다 이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특활비에 옷값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된 것이 이제 최근의 선례인데 저는 정말 좀 이 지금의 논란 자체가 좀 창피한 수준이다. 아니 어떤 옷값이 국가 기밀일 이유는 없지만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지금 이 국가적 대사가 돼버리고 이것이 이 정치권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그런 그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농단 당시의 잘못된 학습 효과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빠뜨리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이건 더더욱이나 좀 전에 윤경호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옷가지를 세고 여기서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는 얘기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금기해야 될 부분들은 이것을 더 의도적인 모욕 주기에 더 나아가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보수 언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만은 정말 이런 논쟁 자체를 좀 자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대통령 배우자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앞서도 제기됐습니다만 특활비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면 정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핵심은 특활비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썼느냐가 바로 핵심이죠. 정부 말이면 을에 나오는 이 특활비 논란 한번 해결책은 없을지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기 말이면 항상 나오는 특활비 논란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건데 쓰는 곳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쓴 사람들이 논란이 좀 된 적이 많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생활비로 썼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활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이런 논란들 한번 쭉 보시죠. 특활비 청와대 요구로 인정하신 거 있습니까? 이병호 원장님, 청와대 진짜 사회비 진박 감사한데 여론조사에 5억이나 특활비 주신 이유 뭐예요? 이유 뭡니까? 교섭단체라고 해서 주고 상임위원장이라고 주고 법사위 간사국 위원이라고 해서 주고 회의가 안 열려도 주고 사실 돈잔치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김학의 변호사 이렇게 특활비 쭉 보면은 항상 논란이 됐어요.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의 논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개혁 방안으로 정치인들 재산이 공개되었고요. 전 분명히 그게 긍정적인 하나의 진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 논란도 특활비 논란, 이건 좁게는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옷값으로 좀 한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단선인 측 검찰도 이거 부분에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단 1심 판결은 났으니까 공개하는 취지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로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이라든가 진짜 필요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특활비에 대해서 당연히 비밀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안. 사실 이번에 김정수 여사 관련된 법원 판결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의전 비용,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의 의전 비용에 관련된 정부 예산 돈, 나라 돈에 들어간 것은 공개해라.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다. 이렇게 명시로 판결했거든요. 검찰의 특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나의 어떤 새 정부의 어떤 개혁 방안으로 이것을 입법을 하나의 추진하신 방안으로 가고 그리고 이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도 지금 항소를 했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해서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특활비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뭐 긍정적인 방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용기찬 부위원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특활비 부분은 사실 여야에 상관없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특활비는 어쨌든 이 결산의 대상과 회계감사의 대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약간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어떤 방식 썼는지는 이거는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썼는지 그게 사유거든요. 지급 사유.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 측의 어떤 반론을 들어서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라.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안보나 특활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지금 법원이 다 공개하라고 순차적으로 판결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특활비 공개가 부당하다라고 한 정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안별로 얘기가 갈리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도 옷값 때문에 이 특활비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회계 투명성. 그러니까 특활비에 기존에 있었던 그 무분별한 집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하라고 한 것이지 탁현미 비서관의 말처럼 옷값을 들춰내기 위해서 공개하라. 원래 시민단체도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성의 오류인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정치권의 찬반이 갈린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특활비 문제. 정진환 교수, 그러면 뭐 좀 합의하에 일단 비공개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정치권이 합리적이었으면 진즉됐겠죠. 이게 저는 연목구호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적 여론이 높을 때는 특활비 폐지 또는 특활비 공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또 입장이 바뀌면 이런 게 전형적인 내도난불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도 지난 검찰총장 시절에 149억 원의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공개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좀 전에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자, 법원에서 명령하고 있는 대로 특활비 공개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강제내는 방식으로 여야가 여기에 수용하고 또 순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활비 논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후에도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 전에 국방부청사 입주는 이제 어려워졌는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아침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상춘제에서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에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맡겨주셨고 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빈틈없는 안보는 두 분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로 공감대 하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제 대통령 취임까지는 41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비비가 상정이 안 됐다면 물리적으로는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뭐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간은 사실 윤석열 당선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이미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실천하세요. 실천하는데 집권한 이후에 하는 게
그게 순리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왜 예비비 승인 안 해주느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느냐라는 항변을 하면 엊그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상춘제에서 했던 만남, 화기애애, 뭐 덕담 이런 얘기들이 또 한순간에 뒤로 또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저는 걱정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물론 윤 당선인 쪽이 지금 그거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십시오. 이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밀어붙이고 나서 아니 인수위 시절 지금 집권도 안 한 당선인의 지지율이 어떻게 46%밖에 안 나온다. 이건 윤 당선인 쪽에서 더 이상 국민이 반대가 많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주문이 아닌가.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산으로 임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 다 해놓고 5월 10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고집을 안 피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후에 면밀히 살펴서 협조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뭐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 장제원 비서실장 전한 건데 여기에서 당선인 쪽에서는 협조 쪽에 좀 방점을 둔 것 같고 청와대 쪽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살핀다 이쪽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내용을 한번 보지요. 집무실 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반대가 여전히 반이 넘습니다. 51.9. 그리고 찬성이 44.3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 현재 청와대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게 44.5%로 가장 높고요.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이전해야 된다가 24.3. 용산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시기는 좀 조절해야 한다는 게 23.7 비슷하게 나왔고 이전은 찬성하지만 용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6.2로 낮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국민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찬성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반대가 58.1, 33.1이었고 찬성이 미디어토마토. 그 뒤로는 조금씩 올라가기는 합니다. 윤한홍 인수위의 청와대 이전 TF팀장도 나중에 옮겨놓고 보면은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자시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것 부담스럽고 또 예비비도 상정이 안 되니까 당장에 옮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집무하고 사저에서 출퇴근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5월 10일 날 취임과 동시에 업무 시작하는 거에 비하면 비효율적인 업무 집행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안보 공백을 이유해서 우려를 표했던 예전의 사례에 비춰보면 원래 안보 공백이라는 것은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수다라고 판단하셨던 거라면 반대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치유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예비비를 짜서 집행하는 것이 인수위법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것도 아마 법률 위반이니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명확한 사유를 대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마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고 저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청와대와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완화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특권을 버리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청와대를 돌려준다고 하는 이 편익에 대해서 이 계산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전하는 조그만 데를 이전하는 데 드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국민적 어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실질적 이유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공개되게 되면 저는 여론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의 문 대통령께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우려를 조금 씻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뭐 이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인수위원회가 지금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상황이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인수위랑 좀 상의를 하셔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늘 대통령 바뀔 때마다 뭐 청와대 어디로 이전할 거냐 이런 얘기가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이라든가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이 이제 반복되지 않게끔 그런 한번 좀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기 때문에 한번 좀 국민의힘이나 인수에서 논의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좀 협조하도록 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환 교수, 좀 접점이 없을까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만나서 불안했는데 이제 만나고 났는데도 또 무슨 협조와 면밀한 검토 사이에서 또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짜증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협조할 건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향적인 어떤 배려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전 공약을 국민 여론의 반대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인 책임 또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원활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496억 원의 이전에 따른 예비비 같은 경우도 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저는 통과시켜주고 또 그 공백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5월 10일 전에 뭐 집무실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하나하나 공백들을 좀 메꿔가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해가면서 집무실 이전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로 보여집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방선거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전화를 비대위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좀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관련된 녹취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 추대설 내지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당의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상임고문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세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또 앞으로 상의하자. 뭐 이런 입장이신데 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보로서 출진을 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출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유세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있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도 뭐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뜻을 밝히신 겁니까? 네. 김윤우 변호사가 좀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재명 고문 지방선거에 지원 유세에 나설까요? 지원 유세에 대해서 당에서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거절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뭐 몇 번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고 이제 당의 상임 고문으로서 당의 지방선거의 승리 내지는 선방을 위해서 최소한 뭐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상당히 대선 끝나고 좀 추스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텐데
글쎄요, 뭐 아직도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께서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너무 간발의 차이로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 정부로 출범하게 되면은 아마 또 여야 간에 이제 뭐 굉장한 또 격돌도 예상되는데 이런 언더판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좀 관여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은 뭐 과거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한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잠시 외국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잠깐 쉬신다든가 아니면은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좀 약간 그런 어떤 공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정일환 교수, 이제 뭐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고문이 서울에는 송영길, 경기에는 김동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뭐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출연 전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들에게 이른바 서울시장의 송영길, 경기지사의 김동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또 내용적으로도 이재명 그 후보 7인회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송영길 차출론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소위 이른바 쇠물결 대표가 경기지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당내 경선이라는 그 관문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직 당내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기지사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당내 후보들이 이재명 어떤 후광 효과,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라든지 또는 뭐 깐부 논쟁 이런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든지 또는 선거에 가장 큰 패배 책임이 있는 송영길 뭐 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옮기고 또 박홍근 전 비서실장은 원내대표로 다시 오고 이런 일련의 모습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정말 0.73% 차이로 진 대선의 패배를 만든 이 당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반성과 쇄신의 모습으로 비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 여론 또한 높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 험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험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번 대선에서도 5% 가까이 졌고 또 지난 재보선 대선 이어서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입니다. 예.